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연말 연시가 겹치면서 송년회, 회식 등 술자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정부가 사적 모임 제한, 방역 패스 확대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했지만 이미 방역 긴장감은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술자리가 증가할수록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무분별한 음주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실은 이 약속 연락도 참 많아졌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녁 약속 있는 분들 참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드 코로나 시행이 2달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대면 교류 욕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보복 회식, 보복 음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무척이나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 음주 시 조심해야 할 상황과 올바른 음주 습관에 대해서 유수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보복 음주,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일부 풀리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아왔던 음주를 제대로 즐기려는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른바 보복 음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행태를 보복 소비라고 일컫는데 여기에 비유해서 보복 음주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이죠.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방역 그런 강도를 좀 높였지만 이미 방역 긴장감이 낮아져서 보복 음주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음주에 대한 기대감은 위드 코로나 시행 전부터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독 포럼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 성인 1,00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시간이 늘면 업무상 혹은 지인과의 술 마시기가 늘 것이라는 그런 응답이 67.5%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동안 미뤘던 약속이며 보고 싶었던 얼굴 참 많았을 겁니다. 참았던 만큼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보복 음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또 나왔을 텐데요. 그런데 보복 음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게 코로나 확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개인 방역을 챙길 수 없는 환경이 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뒤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음주를 즐기는 동안 마스크 착용 등 그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방역이 느슨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경각심이 낮아진 것입니다. 또 일상회복 시행 첫 주에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 영업 특별 단속으로 300명 가까운 그런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본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 여부가 불분명한 가게에서는 자정 넘어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게 돌파 감염에 변이 감염이 참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필요 이상의 그런 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내 음주뿐만이 아니고 야간 음주 역시 제기가 됐죠? 예, 11월 8일부터는 서울 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이제 금지됐던 야간 음주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네. 그동안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한강공원 내 매점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됐었습니다. 이렇게 한강공원 야간 음주가 이제 허용되면서 많은 음주족이 이제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한강사업본부는 마스크 착용 여부와 사적 모임 등 그런 방역 수칙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음주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음주운전 확대 문제에 있어서도 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44건이 적발됐는데요. 이 적발 사례 중 753건이 면허 정지 수준이며 나머지 2,091건은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일주일간 그 적발된 2,844건을 하루 평균 기준으로 보면 406.3건으로 지난해 일평균 음주 단속 건수가 321.2건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20.9% 증가한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달 6일에는 그 하루 적발 건수가 500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주로 인한 사고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최근에는 창원시 도계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차량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처에 주차됐던 차량과 창고에 사용되던 컨테이너 한 동이 일부 소실되는 그런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매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걸까요? 김석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운동능력, 반사신경, 주의력 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의한 심리적 이완 효과로 인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음주 후에도 충분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평소보다 대담하고 거친 운전 습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음주를 하면 참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할 만큼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예전에 안 하던 평소에는 안 하던 그런 대담하고 거친 운전 습관이 나올 만큼 자제력을 잃기가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인지 최근에 그 젊은 층에서 음주로 인한 손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죠. 예,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로 신체와 정신 건강에 끼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하는데요.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 그런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그런 문제를 포함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3.1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9.2%를 차지하는데요. 암,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더불어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손상 이유로는 음주 상태에서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가 36.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상태일 경우에 이런 손상 사고를 당할 그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음주로 인한 범죄 역시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제가 제한되고 술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주치 범죄는 감소세를 보였었습니다. 폭력으로 검거된 그 주치자는 2019년에 98,602명, 2020년에는 87,852명으로 집계됐고 올해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그런 코로나 여파로 한 7만 명 정도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런 감소세도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예, 그 주치범죄 증가세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 그 11월 첫 주부터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11월 첫 주 전국 112 신고 건수 자체도 직전 주 대비 5.4%인 약 2만 건 증가했으며 그중 주치 관련 신고는 평소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일상회복 후에 그 첫 주말 주치범죄 신고 건수는 할로윈으로 들썩였던 전주 주말 2,113건보다 750건 더 많은 2,863건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주치 범죄는 주로 뭐 늦은 밤이나 길거리 혹은 지하철에서 주로 발생하는 편이죠. 예, 그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이후에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니 실제로 늦은 밤에 주치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대나 지하철에서의 음주 소란이 더욱 늘면서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 등의 업무 피로도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치 중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도 좀 짚어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화성태 정신의학과 원장은 일상회복이 시작됐으나 여행, 운동 등 다른 여가 활동에는 아직 제약이 있다 보니 술자리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다.
오랜만에 갖는 술자리인데다가 확진자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면 대면 교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 보상 심리로 평소보다 더 포금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심리적 이완 효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거나 평소보다 난폭해지거나 대담해지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폭, 주치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더 강화가 돼야겠네요. 예, 경찰은 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유흥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석산 전문의는 위드 코로나의 해방감으로 그 음주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다 같이 모여 그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기존의 음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잦은 술자리는 집단 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제 있는 음주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연말은 각종 모임이 늘어나 그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므로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리 음주운전 유혹을 차단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까지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해서 숙취운전을 피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뭐 잘못된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물론 중요합니다. 자, 더불어서 음주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예방 차원의 음주 교육 역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도 끝났으니까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음주가 매년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이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긴 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예비 성인의 음주 문제를 조기 예방하고자 11월 18일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처음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예,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9월 실시한 대학생 대상 그 음주행태 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중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최초 음주 경험 나이는 평균 19세, 즉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최초 음주 권유자는 친구가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제 부모님, 선배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수능 이후 느끼는 그런 해방감에 하는 대표적인 일탈 행위 중 하나가 음주인 만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 예방 교육은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서 청소년 금주 및 그런 음주 예방 교육 활동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의 음주 예방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궁금하네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건강증진개발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절주 전문 인력을 연계해서 약 2달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 절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관의 담당자가 교육 일시, 운영 방법, 장소 등을 신청 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일에 교육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기관과 연계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상별 특화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청소년 음주 예방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고 해당 교육의 수료자를 중심으로 음주 예방 교육 강사를 신청 기관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네, 이 음주 예방 교육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누군가에게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음주로 인한 각종 어떤 범죄나 사건 사고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폭음, 과음으로 인한 건강 악화인 건데 교육을 통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도 조금 알려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폭음이나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습관이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 과음에 따른 알코올 과다 섭취는 간, 심장, 뇌에 치명상을 입힙니다. 가장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그 간인데요.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알코올 대사 물질이 간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계속 마실 경우 손상 정도가 더 심해져서 체내 영양 부족 상태를 이제 초래하고 결국 간 질환에 노출돼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또 알코올은 심장 근육을 공격해서 악성 변형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술을 계속 마시면 심장 근육이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집니다. 심장 근육이 부드러워야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데 조직이 굳으면 그런 신호가 끊기거나 이상 신호가 발생해 그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과음은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고 뇌 혈류량을 떨어뜨려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그런 뇌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생각이나 판단, 조절 능력을 판단하는 전전두엽에 분포하는 그런 신경세포를 파괴함으로써 의존, 중독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뇌 신경세포까지 파괴시킬 수가 있다. 그럼 음주 후에 필름이 끊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좀 있을까요? 예, 그 과음하고 전날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을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알코올이 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곳의 수용체 활동을 이제 차단하게 되는데요. 그럼 뇌 신경세포에서 메시지 전달 물질이 멈추면서 기억 장애가 나타납니다. 블랙아웃은 일반적으로 급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과 연관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정도부터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갑작스러운 알코올 증가로 뇌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이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빠른 공복일 때 특히 더 자주 발생합니다. 블랙아웃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해마의 반복적인 이상 소견으로 그런 인지기능 저하와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과음, 음주 후에 필름 자주 끊기는 분들은 그래서 꼭 병원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과음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숙취거든요. 이것도 여간 괴로운 게 아닌데 숙취는 왜 발생하는 거죠? 숙취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대사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ALDH 효소를 통해 2차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음하면 분해 능력의 과부하가 생겨서 미처 분해를 끝내지 못한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대로 이제 체내에 축적되게 됩니다. 숙취의 주된 증상은 메스꺼움, 두통, 심장 박동수 증가 등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양을 마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음날 너무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멀쩡하잖아요. 숙취에 유독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흔히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사람들은 그 ALDH 효소가 좀 부족한 곳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과음할 경우에 알코올성 지방간, 간암, 간경화, 심뇌혈관 질환 등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급성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알코올 얘기하면서 중독 이야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의존, 중독 관련해서 실험이 최근에 있었어요. 간헐적인 폭음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만큼 뇌와 신체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미노대 연구팀이 알코올 중독 환자로 분류된 적이 없는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폭음을 한 사람의 뇌가 쉬는 동안 어떤 상태인지 조사했는데 폭음을 자주 하는 그룹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폭음을 하는 그런 그룹 역시 만성 알코올 중독자와 그 뇌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연구팀은 알코올 유발 뇌 손상의 조기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그 알코올 사용 장애로까지 발전을 하지 않으려면 평소 그 자신의 음주 습관을 스스로 좀 점검하는 등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음주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자, 안전하게 음주를 하는 방법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음주의 적정한 주기, 주량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8표준잔 이하, 여성은 14표준잔 이하를 적정 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량 수치를 이제 숫자로 환산한 것인데요. 보통 1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 한 잔을 의미합니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입니다.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에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입니다.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서 최소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주일간의 적정 음주량이 남성은 5잔, 여성은 한 2잔에서 3잔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잔이 2잔을 부르고 2잔이 3잔을 부르는 법인데, 그리고 사실은 그 적당한 음주는 또 몸에 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음주를 더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정말 이렇게 적정 음주량을 지키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전 음주 관련 암 예방 수칙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8년 개정된 유럽판 암 예방 수칙에서는 어떤 종류의 술이든 마시지 않는 것이 암 예방에 좋다는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16년 국민 암 예방 수칙의 내용을 그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1~2잔의 소량의 음주도 피하기로 개정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암 발생에 있어서 그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은 잘 마시면 약이다라는 게 아니고 술을 안 마시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군요. 근데 물론 술을 안 마실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좀 건강하게 음주하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빈속에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위를 빨리 통과해서 소장에 흡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간단한 요기로 허기를 채우면 알코올 그런 흡수 속도가 50% 이하로 감소돼 천천히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물과 함께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술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마시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술을 마시면 뇌세포로 가는 알코올량이 적어져서 음주로 인한 뇌세포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흡연과 음주를 이제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이 알코올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는 좀 삼가는 것이 좋은데요.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알코올 해독에 필요한 그런 간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서 간의 부담을 높일 수 있고 알코올 흡수도 이제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니코틴은 알코올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 담배까지 피우면 더 빨리 취하게 되죠. 또 그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면 비흡연, 비음주 집단보다 체내의 중금속 농도가 2배나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그 건강을 위해서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는 걸 이제 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술과 함께 먹게 되는 안주를 고를 때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탕요리나 튀김의 경우 짜거나 맵고 지나치게 이제 기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의 피로함을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치즈, 두부, 생선 등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거나 채소나 과일, 조개류 등 알코올 흡수 지연 효과와 타우린 성분이 함유된 안주를 함께 먹는 것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절제하는 음주 문화가 답입니다. 자, 메리인 여기서 인사드리죠. 코트뉴스 이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